네, 여러분들 뭐 어떻게 통신 플랫폼, 지도 플랫폼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을만 하신가요? 네. 이번 차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도 플랫폼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차시에서는 통신 플랫폼에서 표준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결정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통신에 있어서 가장 어떤 중요한 요소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살펴봤죠. 뭐가 중요했죠? 로우 레이턴시, 저지연. 통신 플랫폼 다른 거는 다 까먹으셔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통신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지연입니다. 저지연. 그리고 빠른 속도로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율주행 차량은 1시간에 4TB급 정도 되는 대용량의 정보를 주고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4G LTE보다 5G, 더 나아가서 6G,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통신 시스템과 센서 시스템이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지도 우리가 살짝 살펴봤었죠. 뭐 자율주행에 있어서 뭐 지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지도는 이미 지금도 잘 돼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스마트폰 앱 키시면, 뭐 어플리케이션 실행하시면 여러분들 사실 목적지만 입력하면 알아서 최단거리 찾아주고요. 알아서 뭐 요새는 뭐 도로 통행 요금도 나오고요. 주변에 뭐 주유소 가격도 주유소 뭐 기름값도 나오고요. 다 나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더 빠른 길을, 다른 길을 찾아주기까지 해요. 이미 사실은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 부족한 기능이 뭐 있나 싶을 정도로 이미 사실은 지도가 모든 기능들을 다 충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뭐 따로 지도가 필요할까? 답은 이미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우리의 어떤 편의성을 위한 거고요. 문제는 이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지도가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들이 있는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GPS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위치를 잡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GPS 기반의 위치 정보를 하면, 뭐 여러분들 뭐 쉬운 예로 여러분들 전방에 과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전방 1km, 뭐 500m, 300m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막상 100m 앞에 과속 카메라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100m 앞에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100m 앞에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여러분들과 가깝거나 멀다고 느껴지죠. 왜 그렇죠? 바로 이 GPS가 가지고 있는 위치 정보에 대한 오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GPS의 위치 정보의 오차는 수십 미터에 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들 지금 운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미 운전하면서 대략적으로 100m와 200m 거리가 얼마만큼 남아있다는 걸 사실은 알고 계시고요. 경험을 통해서 아시는 거죠. 자율주행으로 치면 여러분들은 학습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오차로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지장이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으로 가면 얘기가 다르죠. 왜냐? 자율주행은 가령 차선을 이동해야 할 때, 좌회전을 해야 할 때, 우회전을 해야 할 때, 내가 언제 어디서 좌회전을 해야 하느냐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이 지금 GPS를 그대로 자율주행에 활용을 한다라고 보죠. 분명 전방 100m에 과속 카메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자율주행은 그대로 정직하게 100m까지 직진을 해서 좌회전을 할 거예요. 근데 자율주행이 100m를 직진했을 땐 이미 좌회전 차선을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왜? GPS만으로는 수십 미터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100m를 정직하게 직진하다가 좌회전을 했을 때는 큰 사고가 날지도 모릅니다. 왜냐? 거기는 좌회전 차선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또 하나의 상황은 지금 여러분들이 과연 몇 차선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자율주행 차량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회전 차선이 1, 2차선에 있다면 내가 지금 4차선, 5차선에 있다? 그럼 나는 빨리 1, 2차선을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GPS 수준의 수십 미터 오차로는 내가 지금 4차선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낼 수 있을까요? 못 잡는다라는 거죠. 지금의 GPS 기반의 내비게이션으로는
인간이 운전을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으나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자율주행에 있어서 초정밀지도, 이 HAD 맵이라는 것을 구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구축을 하기 위해서 MMS 차량이라든지 드론을 활용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1차 목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뭘까요? 예.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MMS 차량이라든지 드론을 통해서 촬영을 한 이 지도 정보를 이제 어떻게 지도화해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냐 라는 거죠. 예. 자, HAD 맵이라는 것이 구축이 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일단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자,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노선과 경로를 포함한 전체 이제 조사 계획을 수집을 합니다. 이 지도 구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내가 어느 고속도로부터 뭐 어디까지 가겠다, 뭐 몇 킬로미터 구간을 어떤 경로를 걸쳐서 가겠다라는 그런 경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 우리나라에는 사실 굉장히 무수한 고속도로와 무수히 많은 도로와 무수히 많은 골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를 하나하나 사실은 중복되지 않게 답사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런 마당에 우리가 효율적인 경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뭐 일부 구간은 막 중복이 된다거나 이러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선과 경로를 포함한 정확한 조사 계획을 효율적인 경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그 기상 상황입니다. 기상 상황. 예. 기상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실제로 달려야죠. 예. 경로 계획을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계획에 맞춰서 이제 달려야죠. 뭐를 활용해서요? 예. MMS 차량이라든지 드론을 활용을 해서 달려야죠. 예. 시속 물론 뭐 이제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겠지만 100km 이내로 정속 주행을 하면서 뭐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물론 시내 주행을 할 때는 뭐 조금 더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수집한 데이터를 이제 GPS 상시 관측소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GPS 관측소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수집된 데이터에 이제 오차 값을 보장을 하겠죠. 경로를 계획하고 정속 주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수집 데이터를 이제 GPS 이제 상시 관측선의 데이터와 함께 비교를 해서 오차를 수정을 하는 것이 1단계라면, 자, 2단계는 뭘까요? 이제 모든 주행이 끝났습니다. 경로를 계획해서 모든 주행이 끝났고 모든 정보도 다 수집을 했고 GPS 상시 관측소 데이터를 비교해서 오차 비교도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은 뭘까요? 이걸 이제 조사를 한 걸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참고로 봐시는 이 사진은 이제 뭐냐면 후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수집한 정보를 흑백이나 이제 컬러의 어떤 레이저 영상 이미지로 이제 생성을 해내는 그런 이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차량이나 드론을 활용을 해서 이 정밀 지도 구축이 필요한 지역을 운행을 해서 어떤 도로의 위치와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했으면 이제는 후처리 작업을 합니다. 로우 데이터에 대해서 후처리 작업을 통해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어떤 각종 정보들을 이제 추출을 해내는 겁니다. 뭐 각종 정보, 아까 말씀드린 뭐 차선, 뭐 신호등, 뭐 가드레일, 뭐 도로의 곡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보가 수집이 되면 그걸 이제 인터넷과 연결된 이제 클라우드가 있을 겁니다. 예. 클라우드 기반의 지도의 데이터베이스에 그것이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후처리된 데이터가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지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실제로 이제 도로를 주행을 하게 될 때 어떤 인터넷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차량 통신, V2X, 뭐 V2I 배웠죠? V2N.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저장된 지도 정보를 어떻게 되는 거죠? 다운로드를 하는 거예요.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그 지도를 그대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이 자율주행 정밀 지도가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관리가 되면 그 이제 도로의 어떤 형태라든지 뭐 표식 등이라든지 이런
정적인 그런 움직이지 않는 운행 주변의 환경에 대한 이런 정보도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으로 동적인 뭐 갑작스러운 어떤 공사 구간이라든지 어떤 사고 구간이라든지 어떤 차량의 어떤 변경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이런 동적인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후처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솔루션이나 어떤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결과적으로 이걸 지도화한다. 지도화하고 이 지도화된 정보가 어떤 검증을 위한 솔루션이나 어떤 유관을 통해서 오류 여부가 검증이 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자 혹은 자율주행 탑승자 혹은 자율주행 차량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클라우드에 저장된 지도를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자율주행 초정밀 지도를 구축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경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경로 계획에 따라서 차량이나 드론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것을 최초로 GPS 상시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오차값을 보정을 하고 그것을 로 데이터 후처리를 통해서 가공을 해낸 다음 필요한 정보를 추출을 하고 최종적으로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아 쓰게끔 하는 그런 과정으로 정밀 지도가 구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밀 지도를 구축을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는 아닙니다. 글로벌한 관점에서 봤을 때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대규모의 정밀 지도를 구축을 하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면서도 굉장히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최대한 경로 계획을 수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차량, 뭐 드론 몇 대 가지고 이 전국 곳곳을 탐색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지도를 제작하는 업체가 자율주행 초정밀 지도를 제작을 하는 업체가 이 초정밀 지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빠른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 자체가 굉장히 다수의 어떤 측량 차량과 드론을 확보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도로 곳곳을 탐색을 해야 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데이터 분석 후처리를 통해서 최대한 자율주행 차량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또 추출해야 하는 것이 이 정밀지도 구축을 위한 첫 번째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보는 이렇게 힘들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도로 정보를 구축을 했다라고 해도 그게 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에는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 정적인 정보도 있지만 동적인 정보들이 있어요. 공사는 언제 어디서나 갑자기 일어날 수 있고요. 사고도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도로 공사 상황이라든지 어떤 돌발적인 어떤 그 교통사고라든지 뭐 도로가 노후화가 돼서 갑자기 도로의 어떤 통행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꾸준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단 한 번씩 경로 계획을 수여해서 전국적으로 드론과 MMS 차량을 활용을 해서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이 업체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정보들까지 우리 운전자에게 닿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이 정밀지도 구축을 위해서 가장 큰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는 답은 이겁니다. 최대한 많은 측량을 위한 차량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측량을 위한 드론을 동시다발적으로 띄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자율주행 차량의 환경 정보를 취득을 합니다. 환경 정보를 취득을 하고 기본적으로 지도를 하면서 클라우드에 그것을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거죠. 모든 정보를 이제 클라우드에 이제 업로드를 하고요. 근데 또 지도 정보의 어떤 변화가 검출이 되면 그걸 이제 새로운 지도를 형성을 해가지고 또 정밀 지도에 반영하는 거. 이러한 사이클이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다수의 그 차량과 드론을 통해서 일어나야 사실은 소비자도 사용자 입장에서도 정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국내 이제 지도를 제작하는 현대 MN소프트에서 이제 정밀 지도를 구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발췌를 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 이 자율주행 차량 내 어떤 환경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 가장 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율주행 차량에 뭐가 장착되어 있죠?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일반 차량이랑 장착된 다양한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 물론 이것이 어떤 측량을 목적으로 개발이 된 그런 정밀 센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밀하진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에 장착된 일반 센서의 그런 정밀도는 측량용 센서처럼 정밀을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도로 위에 최대한 여러 차량이 돌아다녀서 이 인지 정보를 최대한 우리가 십시일반의 심정으로 여러 대의 차량이 하나하나 수집을 하다 보면 그걸 이제 모아서 합쳐보면 하나의 어떤 그래도 정밀 지도가 완성되면서도 여러 대의 차량에 동시에 이런 센서를 장착해서 정보를 수집하면, 물론 우리가 한순간에 전국의 상황을 파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여러 차량에 장착을 한다면 그래도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방방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최신 정보를 습득을 하고 그거를 사용자에게 공유를 할 수 있겠죠. 예. 즉 이런 인지 센서를 갖춘 차량을 정밀지도 구축에 이용을 하는 동시에 정밀지도의 메인터넌스, 유지보수라든지 어떤 실시간 업데이트를 하는 역할까지도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이 MN소프트에서 개발한 이런 어떤 그 레드박스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카메라라든지 LTE 모뎀 같은 것들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드박스 내에 탑재된 카메라나 LTE 모델을 활용을 하게 되면 카메라는 이제 주행을 하면서 도로의 모습을 촬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촬영된 도로의 모습이 이 LTE 모뎀을 통해서 정밀지도 데이터 서버로 이제 전송이 되는 거죠. 서버로 이제 전송이 되면 이런 각각의 사례를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정밀지도를 만들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변경하거나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다익선이라고요. 결국은 이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에 레드박스를 장착한 차량이 많게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전국을 동시다발적으로 업데이트를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예.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이제 정밀 지도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다른 업체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네이버 랩스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자율주행을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별도 법인인데요. 이 네이버 랩스라는 곳에서도 실시간으로 이제 지도를 업데이트를 할 때 역시 동일을 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앞에 이제 현대 MN소프트가 레드박스를 장착을 한 다수의 차량을 운행을 시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네이버 랩스도 고유의 그 매핑 디바이스를 장착한 그 다수의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지역 정보를 이제 동시에 수집을 하는 클라우드 소싱 매핑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뭐 1번 차량은 뭐 트래픽 사인에 대한 정보를 보내고, 뭐 여기 차량은 어떤 빌딩 피처, 빌딩의 어떤 모양이나 형태에 대한 정보를 보내고, 이 차량은 어떤 차선 정보에 대한 것들을 보내고, 뭐 로드의 어떤 도로 표식, 뭐 건널목과 같은 그런 도로 표식과 같은 정보를 보내고, 또 어떤 차량은 또 신호등에 대한 정보를 보내고, 이런 것들을 모두 융합해서 하나의 정밀 지도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핑 디바이스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가 여러 가지 변화를 검증해서 이 어떤 중앙 서버로, 기존 지도가 구축되어 있는 중앙 서버로 전송을 해서 그 중앙 서버에 있는 그 기존에 있는 지도를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방법은 유사한 거죠. 핵심은 뭐다? 다수의 차량, 다수의 매핑 디바이스가 장착된 차량, 다수의 매핑 디바이스가 장착된 드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인 채로 실시간으로 전국 곳곳을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네이버에서 네이버 랩스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HD 매핑이라고 해서요.
이제 항공 촬영을 하는 겁니다. 에어리얼 매핑이라고 하는데, 항공 촬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고정밀 이제 3D 지도로 이제 변경을 하는 겁니다. 항공 사진을 촬영한 이제 2D 이미지를 갖다가 3D로 갖다가 이렇게 익스트랙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D로 매핑을 하게 되면 이 항공 사진 기반의 어떤 고정밀 그 3D 지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MMS가 촬영한 이제 데이터를 융합을 해서 하나의 입체화된 고정밀 지도를 구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지도를 자율주행 초정밀 지도를 매핑 디바이스가 장착된 여러 자동차를 통해서 주행을 시키기도 하고, 그거를 항공 사진으로 촬영한 지도를 3D로 변형을 해서 융합을 시켜서 입체적인 이제 초정밀 지도를 만드는 그런 사례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업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자율주행 초정밀 지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이제 세 개 부처 합동으로 이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계획이라는 걸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 뒤에서 뒤에 주차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자세히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이 국토부를 비롯한 세 개 부처 합동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중 하나로 2015년부터 바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이 정밀지도, 자율주행을 위한 초정밀지도 연구하고 구축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죠?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MMS를 충전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촬영을 하고 데이터 정보 획득을 하고, 그걸 이제 지도화해서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초정밀 지도로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0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 실현을 위한 정밀 도로 구축을 계획을 했고요. 실제로 2020년까지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역시 국토부 자료에서 발표한 건데, 이것이 이제 기존의 이제 수치 지형도입니다. 기존의 수치 지형도는 이제 항공 사진으로 측량을 해서 2차원상의 어떤 전자지도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간이 운전을 하는 지도에서는 사실은 이런 차선 정보까지는 뭐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차선이나 뭐 차로 중심선 이런 것까지는 뭐 담겨져 있지 않죠.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충분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밀도로 구축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3D 기반의 아까 말씀드린 MMS 촬영으로 위한 매핑 시스템을 하겠다.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에는 모든 정보가 필요하니 기존엔 담겨지지 않았던, 기존의 수치 지형도에는 담겨지지 않았던 이 차선이나 뭐 차로 중심선이라든지 뭐 규제선이라든지 뭐 도로 경계라는 거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담아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정밀지도를 구축을 하는 것이 자율주행을 상용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밀 지도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MMS 촬영이 촬영을 다 하고 그걸 이제 데이터 후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도로에 어떤 필요한 뭐 차선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표식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샘플의 예시도 제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봤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구간들을 다 통해서 정밀 지도를 구축을 합니다. 2015년부터 구축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계획은 이제 2019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주로 시범 구간 위주로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범 구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물론 그 시범 구간에 대한 말씀 뒤에 주차해서 뭐 법적, 정책적 지원과 관련된 수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국도나 국도주 구간에 시험 구간 위주로 15년도에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6년도에는 시범 구간 외에 뭐 규제 프리존도 있겠죠. 규제 프리존, 규제로부터 좀 자유로운 구간에 대해서도 구축을 하고, 17년도에는 일반 도로, 뭐 고속국도,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17년도에는 평창 올림픽을 지원하는 그 국도 구간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초정밀 지도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종시,
그 다음에 판교 제로시티. 뭐 뒤에서 당연히 배우시게 되겠지만 세종시는 이제 자율주행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판교 제로시티도 역시 뭐 무인 셔틀을 운행을 하고 이런 자율주행을 위한 테스트 구간으로 지정이 된 바가 있죠. 뒤에서 다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주로 뭐 서울시 위주로 서울시 테스트베드나 또 제주도 실증 구간, 또 제주 특화 지역 등등.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시범 구간에서 시작해서 뭐 올림픽을 위한 구간,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특구에서 일반 도로까지 다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2019년도에는 이제 15년도에서 18년도를 제외한 잔여 구간, 고속도로 구간, 뭐 휴게소 구간, 뭐 서울 구간 모두 다 이제 대부분 구축을 해서 총 6,700km에 이르는 이런 어마어마한 구간을 장장 5개년에 걸쳐서 이제 구축을 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제 실제로 구축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드려봤습니다. 예, 그래서 15년대 구축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2년까지 구축을 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2020년까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6,700km 구간 구축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더 나아가서 얼마 전에 아마 발표를 한 거로 생각이 됐는데 바로 국토부에서 또 다른 브리핑을 합니다. 2022년까지 전국 일반 국도의 약 14,000km 구간을 6,700km 구간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구간을 또 정밀 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정밀 지도 제작을 위한 시장 선점도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게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 잠깐 강릉 호텔에 앉아있으면 여러분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예. 이 중에서 여러분들 뭐 구글도 있고 네이버 랩스도 있고 현대 MSF도 있고 여기 뭐 좀 여러분들 생소한 기업들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히어나 통통거 같은 업체들. 예. 이 초정밀 지도 시장을 가장 선도하고 있는 업체는 어딜까요? 예. 대부분 여러분들 한 열이면 한 9.9999분은 당연히 구글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구글이 이미 사실은 뭐 지도는 말할 필요가 없죠. 예. 근데 의외로 일단 이 자율주행 초정밀 지도 구축에 있어서는 여기 보시는 이 히어나 톰톰이라는 유럽 기업들이 시장을 굉장히 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글이 가지고 있는 막강 기술력을 바탕으로 맥락에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외로 이 자율주행 지도 시장은 히어나 톰톰이라는 유럽 기업들이 선도를 하고 있고 국내에는 아까도 살펴보시겠지만 현대 MS소프트나 네이버 랩스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생소한 기업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 히어는 그 핀란드 노키아 산하에 있었던 노키아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뭐 휴대폰 전문 업체였지만 노키아 산하에 있던 디지털 맵 전문 회사 히어가 이제 원래 노키아 산하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2016년쯤에 독일의 BMW하고 아우디 그리고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그 컨소시엄에 완전히 이제 인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키아 산하 기업에서 이제 독일 기업으로 인수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때 인수 금액도 굉장히 컸었고요. 당시 히어가 한 해 달성했던 매출액의 뭐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의 인수가가 이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히어는 그 뒤로 이제 독일 메이커에 의해서 성장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 히어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200개국, 거의 전 세계죠. 200개국을 가까이 커버하는 그런 맵이라든지 이런 맵과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언어도 무려 50개 이상을 지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히어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독일의 이제 고정밀 지도를 구축을 하는 부분이 이제 히어가 있다면, 참고로 이제 히어는 이제 북미와 유럽에서 팔리는 차의 한 80%는 히어 맵을 차지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독일에 이런 히어가 있다면 또 고정밀 지도에서는 또
이 쌍벽을 이루는 것이 네덜란드의 톰톰이라는 기업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톰톰이라는 기업이죠. 톰톰도 한 몇 해 전부터 이제 미국과 또 유럽의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이런 자율주행 고정밀 지도를 이제 구축을 하는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히어와가 톰톰이 전 세계 시장을 아직까지는 주름잡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업체에서 말씀드린 이제 구글이 이 고정밀 지도의 정비를 굉장히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현대 MN소프트라는 업체가 또 전국의 그 자동차 전용도로 한 16,000km의 정보를 담은 그런 또 정밀 지도를 또 공개를 한 바도 있고요. 네이버랩스도 역시 자율주행을 연구를 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네이버랩스는 주로 이제 그 서울 시내 또 왕복 차선, 왕복 한 4차선 이상의 이런 주요도로, 서울 주요도로 한 2,000km 상당의 이런 주요도로의 레이아웃을 또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또 국내 기업 간에 정밀 지도를 구축을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이번 시간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고정밀 지도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핑 디바이스를 다수의 차량에 장착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기업들의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정밀 지도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들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초정밀 지도 선점을 위한 국내외 기업들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6주에는 이런 자율주행의 통신과 지도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여러분들 6주차까지 굉장히 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수업 끝나고 또 강의 자료 간단히 복습하시면서 이 통신과 지도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6주차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7주차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